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인데 사회학 학자로서 그 한양대학원에서 한 20년 도시교회 일단 사회학 쪽으로 강의하다가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건강 디자인 프로로 엮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말고 이제 이후에 말씀하실 분들이나 부정 말씀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입맛을 돋구는 그런 얘기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공공 디자인을 말하는가? 크게 보면 1980년대 이후 이제 세계적으로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왔고 또 실천도 많이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공공 디자인의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 말에 지자체들이 이제 CI 제정을 하면서 그쪽에 눈을 뜬 것 같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 디자인 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됐는데 한국에서 디자인 관련 법률로는 1977년에 산업 디자인법 이후로는 공공 디자인법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고무적인 거는 산업 디자인법은 주무부처가 산업부라면 공공 디자인법은 주무부처가 문화부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건 진일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선진국이지만 일상 공간의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궤도국, 언제나 공사주, 어디나 공사판인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적 차원의 어떤 인프라, 공간은 참 잘 되어 있는데, 근데 도시라든가 공항, 철도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은행님 말씀처럼 디테일로 들어가면 정말 불편하거나 편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보기 추한 그런 대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독일 친구가 7년 전에 서울에 와서 저랑 다니다가 뭔가 깨달았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차 못 타면 좋은지 알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바깥에 볼 게 없어서 잔다 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자인 빈국 대한민국이 저는 역설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그치 문화 시대가 되면서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과잉이랄까, 디자인 재앙이랄까, 혹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 공사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 걸 보면 현재 한국 공공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되어 있거나 아주 불편한 말씀 될지 모르지만 상업화되어 있는 이제 업역 간의 어떤 이권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면에서 정치와 상업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공공 디자인의 어떤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야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공공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개념상 혼란과 중복이 많습니다. 공공 디자인, 도시 디자인, 경관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공공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컨대 아마존에 들어가서 퍼블릭 디자인 쓰시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쓰지 않는 얘기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도 퍼블릭 디자인이라는 말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부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일본에서는 공공과 디자인, 퍼블릭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친구들은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나름 고육지책이랄까는 그게 진실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공공 디자인 법을 보시면 법률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성, 심리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디자인이다. 공공시설물이 뭔가 교통, 보행안전, 공급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다 포함되는. 근데 이제 이런 공공디자인법상 정의를 따르게 되면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공공기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대상도 주로 시설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대안적 정의를 나름 찾아봤더니
이제 저희 그 공기포 동인이기도 하고 아마 신문 칼럼을 통해 자주 보시는 그 뉴욕 그 박진배 교수가 그 책에서 내린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그 제가 구상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공동 디자인은 시민들의 일상적 행위를 위해서 계획된 예술적 하드웨어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 제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시민들의라고 하는 부분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모두 관련된 게 공동 디자인이고 일상적 행위는 뭐 특별히 뭐 만난 공간이 아니라 흔히 자주 접하는 어떤 이동, 그 멈춘 공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디자인일 거고요. 계획된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인 개입 내지 노력의 결과를 의도하고요. 예술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언가 공동 디자인을 보면 무언가 사람들이 느끼거나 무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나 무언가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형상화되는 건 하드웨어로 이제 물질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동 디자인을 제목을 정의하라고 그러면 공공 플러스 디자인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가치라든가 철학을 의미한다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와 결과물이 아니라 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이 감시하는 그 과정이 포함되는 것을 저는 공공 디자인으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주도라든가 시설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특히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와 감시가 매우 중요한 전반적인 대상을 공공 디자인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개념을 정리하려면 뭐 공간을 장소화한다든가 공간을 문화화한다 뭐 이렇게 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화두 자체는 80년대부터 이제 세계적인 르네상스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공간 계획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건축가 도시계획과 얘기해서 제가 모니터에 올렸지만 예컨대 뭐 우리가 파리 대개조 사업, 오스만 시장을 얘기, 토목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토목 사업을 했으면 그 파리 대개조 사업의 결과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문화적인 예술적 심적 가치를 많이 강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근대주의 건축가 대표라고 얘기하는 르꼬르비지의 소위 그 기계 미학이라고 하는 사실은 르꼬르비지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 어떤 그 건축 속에 어떤 알프스라든가 지중해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끝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이지만 저는 모든 공간 계획은 ultimately 아름다움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제 평소 소신이기도 하고요. 또는 계획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반계획주의자, 예컨대 제 친구 한분 계시겠지만 제이콥스 같은 사람도 무질서의 미학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저는 아름다움과 무관한 그런 공간 계획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 디자인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가능하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 디자인이 얘기가 되려면 시민 계획과 문화자문이 부단히 축적이 돼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제 체계화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바우하우스 같은 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을 가면 웬만한 택시 운전수들이 어떤 건축물의 설계자가 누군지를 얘기할 정도가 되는데 아마 부산이나 서울의 택시 운전수들이 그런 교양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 전문가는 맡길 게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 교양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해서 건축 인문학적 전통도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 어떤 사회문화적 기반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좀 저변, 긴 역사, 긴 호흡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 가지 사례만 통해서 제가 관찰하고 있는 한국 공공 디자인의
사례에 대한 반성을 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환기를 시키면 첫 번째 광장의 문제인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광장인데 사실은 뭐 우리 동양의 전통은 광장이 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장이 있어야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광장이 있어야 뭐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닌데 언제부터 우리 광장 컴플렉스가 생겨서 뭐 광장이 도시 필수물인 것처럼 광장이 민주주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서울에 있는 광장들은 급조된 관제 광장 광장 기본적으로 보이죠. 흉의 어떤 이하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광장 대부분 체험으로 일관하고 있고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뭐 그런 것으로 광장의 어떤 그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광장인가 아니면 광화문 랜드인가 뭐 그런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광화문 광장은 그거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 뭐 태극기를 들 것인가 신기루 유교적인 참정국을 기념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의 진짜 광장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비어있는 그런 곳, 또 이전이 성현 높이 광장이 그게 더 우리가 아는 원래 광장이 있는 거기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도블록의 문제입니다. 우리 연말만 되면 뭐 시내 곳곳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진행되는데 아침에도 교체 보도블록이 깨지고 삐뚤어지고 꺼지고 망가지고 뭐 그런 상태이어서 우리가 쉽게 뭐 걷기 좋은 도시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걷기 나쁜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인천공항 잘 만들고 고속도로 잘 깔고 KTX 훌륭히 만든 나라가 동네 보도블록 한 제대로 못 갈까라고 하는 이렇게 디테일이 약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 처절한 맛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도로블록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잘 하려면 도로블록을 제대로 깔려면 가로등 뭐 모든 고려해야 되는 그 조각가의 정성이 필요한 뭐 그런 건데 우리는 그냥 뭐 아무나 인부들이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자칫 격화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선진국의 보도블록 공사하고 한국의 보도블록 공사 기술 격차가 30년쯤 벌어져 있다. 이게 기술 격차이겠습니다. 성의 격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도블록을 보면 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보도블록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농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40대 남성, 공대 출신, 자가용 운전자,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서 평소에 자기는 전혀 보도블록 이용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가 주부가 되어보면, 자기가 할머니가 되어보면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따 발표하실 박선생 선생님께서 이제 독립계획을 책도 내셨지만 이 보도블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래서 시민의식 수준이 낮아서 뭐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뭐 차량 불법 주차 같은 것이 그냥 뭐 백일하에 세일이 벌어지는 공간이 또 우리나라 보도블록이기도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만 나가보시도 보도블록의 매너월 자체가 굉장히 아티스트한 게 많고 일본의 도쿄의 25개 구의 매너월 조금 다 다른데 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고속도로입니다. 뭐 선진국에 이렇게 다녀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야립 간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아우토반이라든가 미국의 웬만한 중앙 고속도로에서는 야립 간판 설치가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립 간판을 쳐다보는 2, 3초 동안에 시선을 뺏겨서 사고가 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에 한 1000여 개 정도 야립 간판이 난립하고 있고 야립 간판의 대부분을 세우는 주체는 공공단체입니다. 뜻밖에도. 그래서 도로 표지판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토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핵심 정보만 도로 표지판에 포함시킵니다. 요즘처럼 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이게 자율자동차가 들어온 시기에
이렇게 그 도로 표지판이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조경가 라쏘라고 하는 분은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빨리 지나가면서 풍경을 즐기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패스트 푸드, 패스트 클로스 그러듯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즐기는 분위기는 패스트 경관입니다. 말하자면 운전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경관 자체가 이렇게 이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야리 간판이라든가 복잡한 도로 표지판이 그런 고속도로를 빨리 지나가면 느껴야 될 풍경 체험의 기회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쏘라는 조경가는 고속도로를 풍경 항공모함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하나의 문화 수준이 이 정도 감수성까지 갖춰야지 뭔가 공간 디자인을 말할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도로공사에서 작년에 5,000km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문화적인 레벨에서는 아직 고속도로도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너무 부담이 돼갖고 건축 정책적 시선으로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건축학과에서 도시보행, 도시보존, 디자인 정책, 이런 고령사회 생활환경 이런 연구를 이제 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3년 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건축공간연구원에 원장을 하러 이제 외유를 하러 3년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이 경제인문사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대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불러왔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한창 압축 성장을 하면서 한국개발원, KDI를 만들고 국토개발, 그때는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그랬죠. 국토개발연구원 이런 걸 만들면서 막 휘몰아쳐 오다가 맨 끝에 마지막에 생긴 게 건축공간연구원이 2007년도에 우리도 이제 이만큼 했으니 그래도 좀 디자인, 건축 이런 거 왜 외국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러지? 이때쯤에 와서 우리도 디자인, 좋은 퀄리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차 타고 국책연구원으로 돌아온 게 건축공간연구원이었습니다. 나가서 보니 사실은 오늘은 이제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저로서는 이제 공공 건축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해서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하고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세 가지 화두가 참 저한테는 끝까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고 학교에만 있었으면 제가 정책이란 단어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어떻든 우리 아쉬운 점 너무 많지만 사실 공공건축 측면에서는 좋아진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년 우리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라는 거를 이제 뽑아서 주는데요. 이게 곳곳에 좋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서울 경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작년도 받은 거는 당진시에서 이제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센터 이름도 수다벅스 이렇게 막 재밌게 지으면서 당진에서 받아가셨고 원주에서 받아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끊임없이 건축상을 주는데 이게 공공건축 매년 주면서 공공건축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느끼는데 요거는 이제 해방촌에 있는 신흥시장의 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덮어내는 요런 식의 것이 작년에 받았고 또 이제 오동숲 도서관 같은 문생동에서 한 이런 것들 받아서 사실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공공건축이 좋아지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받은 이 로컬 스티치라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이 청년 공유 공간 같은 것들도 이제 상 받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반면에 요거는 제가 올릴 수가 없어서 요 발표문에만 올렸는데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또 놀랄 만한 도청사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지어지고 있고 이 경상북도 도청 3,800억이나 들여서 이 도청사 들어왔는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은 없고 일단 저희 또 시대기업에 이쪽 안동 쪽 가면 이쪽에 나름 정서가 있으세요. 경북 도청사에서부터 도산면 면사무소까지 일단 막
기와집을 씌워야 하는 그 소위 지역 정체성에 대한 그 디자인의 강박이 있으신데 어떻든 이렇게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충남도청 신청사 같은 거, 아니 이 허허벌판에 3,200억을 내서 이제 신청사를 지으셨는데, 이게 또 에너지 측면에서는 여기가 또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게 여러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너무 어리둥절하고 어이없는 것들인데 또 나름 로컬에서는 또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거 우리 정말 너무 기도 안 차지만 이걸 또 일반인들은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위 디자인을 대하는, 공공 디자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전문가들이 기함을 하는 것과 이 지역에서 괴리도 사실은 꽤 존재합니다. 그래서 짧은 15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역의 공공건축 퀄리티가 분명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퀄리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건 건물 유형별로 차이 나기도 하고 지역의 장소별로 차이도 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역의 공공건축물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현되는가, 아까 이제 전사인 선생님께서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는데, 이게 꼭 시민들이 어떤 교감도 주고 그분들의 어떤 과정에 참여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공건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와 누가 어떤 단계에서 무슨 책임을 지는가, 이 공공건축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 기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에서는 그게 뭐였나? 그리고 이제 그간 공공건축 이 정책적 노력이 이제 사실 성찰을 해볼 시간이 돼서 새로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그 공공디자인 법도 이제 통과를 했지만 공공건축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러 법들이 있는데, 2007년에 이제 기본법에서부터 이제 막 이 표 돌아가는 게 있지만, 저로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공디자인법은 통과를 했지만 저 원에 있으면서 공공건축에 관한 특별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게 작년에 딱 폐기가 돼서 몹시 아쉬운 그런 좀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이제 급히 조금 브리핑을 하자면, 결국 좋은 공공건축을 그래도 나름 이제 좀 정리해봤던 것이, 당연히 에너지 효율도 높아야 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건축 문화를, 선도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건축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더 좋은 이제 기재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사실 요거를 좀 쪼개보면, 이제 많이 오늘 구청에서도 오시고 여기 뭐 시청에서도 오셨는데, 결국 공공건축은 뭐 일반 민간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건축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공건축의 건축주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지자체에 계신 분들, 구청에 계신 분들, 시청에 계신 분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건축주들이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사실 다 책임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행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했고, 동시에 그건 안 하면 이제 조금 아쉬운 면도 지적할 수 있는 그 정책적 근거 기반이 있어서,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라고 요걸 요렇게 나누면서 각각의 기획 단계에서 누가 뭘 해야 되고, 이제 발주할 때 누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촘촘히 해놨고 이미 다 하고 계셔요. 이게 디자인하고 조금 달리 공공건축, 뭐 부산시청에서도 이거 지금 잘 하고 계셔서, 결국은 기획에서부터 요 이제 심의 걸쳐, 사실 중요한 거는 저보고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제 건축주, 결국 이제 시청에서 기획한 다음에 설계 공모 나갈 때 지침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쓰는 거가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는가가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놓치면 뒷단에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가 들어와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서비스산업진흥법이 이제 시행령 개정을 계속하면서 최근엔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시공 감리, 그리고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이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소위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것도 이제 법정 의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 공모 지침 잘 만들어서 설계 공모해서 그거 다음부터 이제 사실은 젊은 건축가들이 이 설계 공모는 함직하다 하고 좋은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감리 거치고 나면서 나의 설계 의도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를 확인해주는 요 단계까지가 저희가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지자체 설계 공모는 내도 된다, 어느 지자체 설계 공모는 아직 내도 안 된다라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부산이 어떨지 제가 감히 아직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서울시 안에서도 구청별로 지자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젊은 건축가들이 기꺼이 오는 그런 지자체인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건축이 전체 건축물 건수로 봤을 때는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러나 해마다 6,000건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전국에서 지어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6,000건이 좋은 건축물이 매년 된다면 우리나라 건축물이 공공디자인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민간 건축에서 민간 건축주가 민간 건축사 하에서 하는 거에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으나 이 세금으로 짓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권이 굉장히 세게 있기 때문에 매년 6,000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이렇게 6,000건들이 들어오면서 이 공공돈으로 짓는 것과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면, 이게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에서 5만 가지 이름을 달아서 지역으로 사업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그 지역 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 내려와도, 예를 들어 요거는 부여군인데 부여군이 돈이 다 모이면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인데요. 그분이 누구냐? 이제 되게 저는 그래서 요렇게 이 복잡한 거 한 번만 정리해봐도 5만 대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공공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다시 첫 번째 질문 드린 거에 대한 저의 오늘의 답을 그냥 조금 무례하게 드려보자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이 공공 돈을 쓰시는 지역의 건축주, 이게 결국 지역의 공무원분들의 퀄리티 차이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랬을 때 그 지역의 퀄리티 차이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은 사실은 시장님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계장님이나 팀장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의 계장님과 팀장님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획에서부터 마지막 설계로도 구현, 요 단어 오늘 머리에 기억해 주시면, 이게 새로운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그 기획하실 때 요때 계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절차적으로는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나 뽑으라면 저는 앞단에서 기획해서부터 설계 공모 지침 쓰실 때 요때가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누가 책임지는가, 다 단계에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좀 퀄리티에 조건을 붙여보자면 앞단에 계장님, 팀장님, 그리고 이제 질 향상의 정책 기반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뭐 서비스 진흥법도 있고 공공건축 특별법은 이제 뭐 폐기가 돼 있지만 여전히 여러 법에서 에너지법도 있고 뭐 여러 법, 당연히 건축법은 뭐 기본 허가권이니까 필요한 건데, 이게 계속 시행령을 고치면서 나가고, 더 잘하는 지자체에서는 그 합으로 시조례로서 보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맞게끔 조례까지 이게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가가 아마 지역의 건축가분들하고 그게 되는 데가 잘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건축 노력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이 끊임없이 서비스산업진흥법도 마련이 돼서 왔지만 이제 벌써 우리가 새롭게 성찰 질문을, 평가 질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획이 파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설계공모도 이게 그럼 다 이렇게 설계공모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다시 질문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뭐 총괄건축관이, 공공건축관이, 마을건축관이 5만 이름으로 지금 건축가들에게 공공건축에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총괄건축가들의 권력화를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제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세세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질문들을 동시에 하면서
우리가 지역의 공공건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은 결국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뭐 큰 방향을 정하고 뭐 국토부도 중앙에서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팀장님, 계장님 손에서 지역화가 잘 되는 곳은 퀄리티가 올라가고 아닌 데는 뭐 계속 타워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 말씀을 올리고 이 질문은 토론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거는 저는 사실은 20몇 년간 학교에서 주로 얘기를 하지 거의 PPT를 거의가 아니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상해에 대해서 꽂혔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8년에 12월 달에 상해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당시에 상해를 처음 갔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거기도 그냥 완전히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학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에서 이 창원 멤버로 같이 있었는데 어떤 기회 91년에 제가 저의 은사이신 조순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91년에 6월 달인데 상해에 갔더니 그 상해시 정부에서 그 당시는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순 그 당시 교수님이 원래 부총리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초대한 데가 어디냐, 상하이에 아주 황무지인 장소에다 초대를 했어요. 그게 91년 6월 달입니다. 그때 그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서 천막으로 된 그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브리핑을 했는데 저도 그렇고 이 조 교수님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91년 6월인데 그러고 나서 95년에 제가 다시 상하이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빛이라도 발산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95년에 상하이시의 면모를 이렇게 쭉 좀 밝히기 시작하는 게 저녁에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이 야광의 빛을 가지고 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95년에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좀 있다가 제 회사께서 시장이 되셔가지고 가서 선생님 저희도 서울시가 밤에 너무 죽은 것 같은데 이 한강 다리라도 조명을 좀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죄송합니다만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제가 제 은사님을 조금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게 그 당시에 우리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박소연 선생님이 2007년에 디자인 센터가 연구원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2007년이면 벌써 우리나라는 GDP 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90년에 중국의 그 당시 인당 소득이 $1,000도 안 되던 때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게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뭐 다들 잘 아시는 사진입니다. 사진 두 개를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 상하이의 그 과거, 그러니까 옛날의 지역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띄우면 안 되나?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왼쪽이 원래 그 상하이시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시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제가 요걸 한 거는 요 왕관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포서라는 지역이고 오른쪽이 포동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90년에 95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들을 때 당시에 여기는 완전히 황무지였고 여기는 원래 있던 지역인데 요게 작년에 제 딸내미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찍어온 사진 2장입니다. 그 보시면은 왼쪽은 여기 30년대 건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2000년대 건물입니다. 그 나름대로 완전히 다른 면모를 가지면서 저쪽 거는 이 옛날 거하고 새로운 건물에다가 또 위에다가 뭔가를 덧입히면서 좀 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기만 이제 저 껌벌리시죠? 뭐 너무 보실 게 아니고 괜찮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1990년대 때 저는 이제 인적 요소를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 요소는 저 포동이라는 데를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탑다운식입니다. 등소평이라는 유명한 장관이 있잖아요. 근데 1990년에 중국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89년에 천안문 사태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당할 때였어요. 어디에선가 돌파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면은 이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 떡을 하나 내놔야 돼. 그러니까 국내적으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떡을 하나 내놔야 될 때가 어디냐? 바로 이 포동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포동 지역은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상하이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상해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7,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서울보다 좀 작죠. 서울이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죠. 9천 얼마 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포동이라는 지역은 한 55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0이 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죠. 이 10분의 1을 떡으로 내가지고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결국은 전국을 경제 발전의 하나의 이 트리거로 만들겠다 하는 게 그 아이디어가 누가 했냐면은 등소평 씨가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2020년에 포동 개발 30주년 기념 축사를 국가주석 김 시진핑이 했는데 그걸 제가 쭉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다 읽어보니까 그거를 했던 사람이 등소평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는 등소평이 그 포동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들이 주로 어디로 퍼지기 시작을 했냐면 화교권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교 중에서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이 포동을 그냥 저렇게 이 소득 $1,000 수준에서 저 포동을 개발을 해봐야 그냥 콘크리트 건물만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했을 때 그 3인방이 있는데 아마 건축학과에서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폐율명이라고 아엠페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 폐율명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피라미드 상 있잖아요. 그게 아엠페이가 만든 거거든요. 홍콩에서는 뱅크 오브 차이나 건물이 폐율명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고 그 당시에 UC 버클리의 총장을 중국계가 했어요. 대만 출신인데 전장림이라는 텐창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하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진향미라고 천향매라는 하는
그 여자인데 이 양반은 아주 세계적인 러브 스토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미국의 이 프라임 타이거라고 일제 중일 전쟁을 할 당시에 미국에서 자기들이 와서 중국을 도와줄 때에 파이러트였는데 그 양반하고 원래 이 여자분이 기자를 하다가 그 프라임 타이거의 이 기장을 인터뷰를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진향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의 최대 로비스트인 동시에 그 미국에 있는 이 화교계의 거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해서 결국은 그 3인방에 해가지고 포동이 저희가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90년대 시작한 거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할 때 뭘 제일 중시했느냐, 그 나름대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이 아주 그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켰죠. 그때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젊으신 분들은 거의 모르실 텐데 주용기라고 아주 유명한 중국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상해 시장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거기도 3인방이 있는데 그 양반하고 황국이라는 부시장하고 황기반이라고 황치환이라는 이 포동만 담당하는 포동구 청장이 있어서 그 3인방이 그걸 집행을 했는데 대체로 미관하고 그 다음에 조화하고 그 다음에 차단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포동을 만들어갑니다. 거기서 저는 뭐 딴 거는 제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미관 영향 평가라는 걸 90년대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게 구체적인 거는 자료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같은 이 동일존에서 그러니까 동일존이라는 건 어떤 지역을 동일할지 아니면 우리나라 조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같은 스카이라인을 가진 건물은 짓지 못하고 같은 스카이라인하고 외관상으로 볼 때 그리고 높낮이가 똑같은 거는 거의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미관 영향 평가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인이 결과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개념화를 하는 것이다. 그 우리가 거기에서 좀 약한데 아까 우리 박사님 선생님 아주 잘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의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중간급 관료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는 구례에 지금 정착한 지 만 5년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지방 공무원들이 조금 좀 더 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끌고 나가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중국에서는 그런 미관 영향 평가 우리는 환경 무슨 평가로 하죠? 도시 환경 평가인가요? 경관 평가도 이제는 들었죠. 근데 과거에는 경관 평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저도 그 박선 선생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게 결국 신문은 과장하고 계장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는 거지 위에서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중층 간부랄까 중층에 있는 분들의 인식을 많이 바꿔줄 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면 아마 딱 15분 안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왜 지금 공공디자인을 말하나 그리고 부산이라는 주제를 갖고
또 제가 발표할 내용이 부산의 공공디자인을 위한 제언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간적으로 좀 멍했던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왜 지금 공공디자인을 말하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안 썼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굳이 공공디자인이 그거 공공디자인 아니어도 사용하는 단어들이 또 도처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해야 되나? 해야 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공공디자인 그동안 내가 한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무엇을 가서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의 순간 찰나에 생각났던 것이 디자인 사상가라고도 이야기하는 빅터 파파넥이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산업 디자인보다 유해한 직업들은 존재하지만 그 수는 극소수이다. 산업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유해한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에 입학을 해서 전공 지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지금도 내리에 박혀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디자이너는 최고도의 사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리 하는 거야. 또 이거는 사기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때도 또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러고 졸업을 하고 제가 동아연필 디자인실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번뜩 기억이 났어요. 그 연필심은 같은 통 안에 들어있는 연필심을 같은 나무를 둘러싸서 생산이 되면서 페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필이 1,000원짜리 연필이 되고요, 10,000원짜리 연필이 되고요, 케이스를 가볍게 서 10만원짜리 선물 세트가 되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 같이 창출을 하는구나. 선생님 얘기하시다 보시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나의 디자인 역량으로 같은 것이 이런 가치를 발휘하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지,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책이 다시 번역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보니까 일이 또 다시 눈이 들어온 거예요.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좀 늦게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쿠오카 규슈예술공과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후쿠오카가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굉장히 공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공 사인이 발달을 해서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얘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어를 공부를 못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아침 인사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는 발음을 못하고 목례를 하고 선생님을 뵙고 했었는데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느꼈는데 공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사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도 불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그 공공 사인 담당자셨습니다. 지도자셨습니다. 너무 뿌듯했고요. 디자인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그런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내가 공공 디자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도 선생님들이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통적 공공 디자인과 현대적 공공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어놨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디자인 법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심리적 향상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일반적인 법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이게 터치가 되는군요.
이거하고는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공공디자인이 이렇게 관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집행 분야가 굉장히 단순해지겠다. 이 법이 물론 법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저는 전통적인 공공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좀 현대적 공공디자인 개념인 접근성, 지속가능성, 사용적 경험이나 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면서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공디자인이라는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할까라는 부분을 배성민 교수의 논문의 디자인 흐름에서 찾았는데요. 배성민 선생님은 사회공헌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인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능적 시대, 감성적 시대, 사회적 시대로 나누면서 이렇게 전개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발견한 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전통적인 그 공공 디자인이라는 거를 그 역할을 지금 현대적인 디자인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우리 공공 디자인은 그 도시의 기능적 개선, 미적 향상 뭐 이런 거를 넘어서 그거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또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키워드가 지속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하나라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앞으로 토론 시간에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아래 빼고요. 지속가능성이라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막힘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요. 지금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요 키워드를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SDGs, ESG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상표 선생님이 여기 SDG 마크를 달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에서 15년에 발표를 해서 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ESG는 그 SDGs를 실천하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SDGs보다는 ESG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즈니스 프레이드인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래서 가까운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는 SDGs가 굉장히 시민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보여지고요.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거의 보이지 않고 ESG, 이 지속가능성마저도 비즈니스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ESG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ESG도 지속가능성을 실천하자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이전에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이게 SDGs 웨딩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그 17가지 목표를 환경,
사회의 경제적 목적에 맞춰서 환경이 베이스가 되어야 그 다음 우리 현대인이 추구하는 경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밑에 것들을 포기하고 경제만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경제나 이런 지금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 디자인이니까 공공 디자인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요 세 가지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문화적 지속 가능성, 지역성을 가는 그런 네 가지 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건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날씨가 무지무지 좋기도 하고요. 여기가 온도가 제가 조금 이렇게 업돼서 그런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냉커피가 촤르르 있고 우리 지금 테이블에는 일회용 컵들이 쫙 드러나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 지속 가능성을 공공 디자인이라는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있는 사례는 가까이 일본에 있는 그 가미가스 마을인데 작은 마을입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요것이 소각장이었던 건물인데 요거를 사고 소각장을 폐쇄하고 옆에다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용, 마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음표를 만들고 건물 이름이 요아리랍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마을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인데요. 나오는 것들을 재활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인데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들,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있고 많이 실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범죄 예방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도시 전체가 지속 가능성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바르셀로나를 그냥 여행으로 관광지 차원에서 보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지금 욕심이 목표가 생겼습니다. 슈퍼블럭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도시를 블럭화해서 여러 가지 뭐 이동성이나 또 주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지속 가능성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 모두에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는 녹색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도시의 녹색 자원을 잘 보존을 하면서 도시에는 개인 차량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 전부 다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모든 관공시설에는 태양열 지열판이 있어서 전기를 자급해서 활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프라이부르크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이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목이 찬다고 오네요. 이 프라이부르크에서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이 녹색 도시가 성공 사례로 남으니까 전 세계에서
선진지사 방문 우리도 많이 가죠. 이분들이 오시는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돌아보고 여기서 소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어서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지속 가능성인데요.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부산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디자인에서 부산 다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건데요. 아까 좀 전에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10몇 년 전부터 감천 문화마을 활동을 했고요. 도시재생 사례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최근에 논문을 다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썼는데 그래서 감천 문화마을은 지속 가능한가? 라는 측면을 제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SDGs의 1번부터 17번까지 나열을 하고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지역들이 여기저기 전국에 많이 있는데 감천의 회복 탄력성이 너무 훌륭한 걸 이번에도 발견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지? 이런 의문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 가능성이 골고루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까지 도출을 해가면서 마을의 도시 재생 사례로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그 도시적 맥락적 의미에서 공공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다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공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다 보니까 발견을 못했었는데 부산시에서도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실천해야 된다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공공 디자인의 기본 방향으로 통합적 디자인, 신뢰도 높은 디자인, 사람 중심 디자인, 신기술 대응형 디자인, 이 안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지속 가능성 4가지 축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부산연구원, 지금 주재하고 있는 부산연구원에서도 ESG 적용을 통한 부산형 공공디자인 추진 방안이라고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ESG 공공디자인 경영 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활용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활용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공공디자인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실천 가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가까이 하면서 이거를 실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아무리 좋은 연구해도 소용이 없고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공공 디자인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 공공 디자인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부산의 공공 디자인은 도시 정치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부산 미래도시 분부도 생겨서 지금 다시금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이 순간에 거기에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넘어서 실천을 한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지속가능한 부산이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10년 후의 부산, 20년 후의 부산, 30년 후의 부산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상상을 해서 거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렇죠? 또 우리는 지금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지속가능성은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을 깔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부산발, 제가 감천문화마을 일도 했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산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법을 만드는데도 인도를 했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큰 힘을 발휘를 하셨었죠. 그래서 충분히 또 부산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